이제부터는 챕터 5 다이빙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다에 나가서 즐겁고 안전하게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장비만 챙겨가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계획, 정말 중요합니다. 이 장에서는 다이빙 여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위험 상황은 어떻게 대비할지, 또 짝 다이빙과 다이버 안전, 다이브 테이블과 컴퓨터 사용에 대해 배울 거예요. 스쿠버 다이빙 여행은 일반 여행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바다 속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떠나기 전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면 다이빙과 관련된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하고, 만약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도 미리 생각해 둬야 해요. 계획 없이 무턱대고 다이빙을 하다 보면 사소한 문제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다이빙 여행을 결정할 때는 어디로 갈지, 언제 갈지, 몇 명이서 갈지 등 기본적인 계획을 먼저 세워야 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이빙 장소의 특징을 잘 고려해야 해요. 물이 맑은지, 조류가 센지, 제한구역인지 아닌지 같은 거요. 또 본인의 시간과 약속, 조석표나 일기예보도 미리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특히 날씨가 급변할 수 있으니까요. 출발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게 꽤 많습니다. 먼저 다이빙 지역의 환경이나 교통, 숙소, 다이빙 센터의 위치 등을 파악하세요. 그리고 개인 장비, 공용 장비, 공구, 약품 같은 것도 빠짐없이 챙겨야 하죠. 또 하나, 다이빙 자격증, 즉 C카드와 보험, 의류 등도 준비하세요. 자신의 체력 상태도 체크해서 무리 없는 다이빙을 계획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출발 직전에는 동료들과 다시 한번 계획을 확인해보고 짐은 빠짐없이 잘 챙겼는지 체크합니다. 그리고 현지 날씨도 다시 확인하세요. 특히 바다 상태는 갑자기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날씨 확인은 필수예요. 혹시 귀국이 늦어지거나 연락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일정과 연락처를 공유해두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현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주변 환경을 잘 관찰하는 것입니다. 높은 지형에서 내려다보거나 현지 가이드와 함께 입수 및 출수 지점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다이빙 짝을 정하고 수신호, 최대 수심, 비상시 행동 요령 등을 같이 정리해두세요. 특히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 미리 계획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다이빙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스크가 벗겨진다든가 레귤레이터가 빠진다든가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침착함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격하게 움직이거나 당황해서 호흡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럴수록 숨쉬기가 더 힘들어지고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일단 행동을 멈추고 깊게 천천히 숨을 쉬고 가능한 한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멈추고, 숨쉬고, 생각하라.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수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 수면 위에 떠 있는데 힘이 빠지거나 패닉이 왔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부력을 확보하고 호흡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수면에선 BCD에 공기를 넣거나 웨이트 벨트를 벗어서 떠 있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도움을 요청하고 숨을 천천히 쉬면서 상황을 정리하세요. 그리고 마음의 안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패닉 상태에선 아무 판단도 할 수 없거든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거나 어떻게 해결할지 차분히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물속에서 급하게 숨을 들이마시거나 내쉬면 물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천천히 조심스럽게 숨을 쉬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스노클을 사용할 때나 레귤레이터에 물이 들어와서 뱉어낸 다음 처음 숨 쉴 때는 조심조심 들이쉬어야 해요. 한마디로 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안정되게 숨 쉬는 게 생명입니다. 다이빙은 혼자 하지 않죠? 항상 버디와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버디가 이상 행동을 보이면 그건 뭔가 문제가 생긴 신호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마스크나 호흡기가 벗겨져 있거나 눈이 커지거나 호흡이 가쁘게 하는 경우, 그리고 얼굴을 수면 위로 내밀고 팔을 휘젓고 있거나 마스크에 물이 가득 차 있고 당황한 표정을 짓는 경우, 또 수신호에 반응하지 않거나 말을 더듬거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행동들을 하면 빠르게 인지하고 도와줘야 해요. 구조할 때 중요한 건 내 안전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번엔 좀 더 긴박한 상황이에요. 수중에서 공기 공급이 끊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단계별로 순서를 기억하세요. 남은 공기가 있다면 그냥 정상적으로 상승하세요.
짝이 가까이 있다면 보조 호흡기로 공기를 나누어 쓰면서 상승하세요. 버디가 너무 멀다면 장비를 다 착용한 상태로 비상 수영 상승을 하세요. 이도 저도 안 되면 웨이트 벨트를 풀고 비상 부력 상승을 합니다. 이건 정말 위급한 상황일 수 있으니 항상 짝과 가까이 있어야 하고 위 단계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엔 여러분이 도와주는 입장이 되었을 때입니다. 버디가 어려움에 처했거나 사고를 당한 경우 먼저 웨이트 벨트를 풀거나 BCD에 공기를 넣어서 부력을 확보해줘야 해요. 그리고 괜찮아, 침착해 같은 말을 해서 심리적으로도 안정되게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물 밖으로 안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는 자세가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미리 예방하는 것이에요. 항상 버디와 함께 다이빙하기, 피곤하지 않게 충분한 휴식 취하기, 과격한 행동 피하고 천천히 움직이기, 공기 잔량은 항상 확인하기, 장비 점검은 철저히 하기, 수초나 줄에 엉키지 않게 주의하기, 버디와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혹시 떨어졌다면 정해진 시간 안에 수면으로 올라오기, 항상 다이빙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행동하기, 자신의 능력을 넘지 않도록 조심하기.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안전하고 즐거운 다이빙을 할 수 있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은 절대 혼자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짝과 함께 해야 해요. 왜 그럴까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빠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옆에 짝이기 때문이죠. 다이빙 계획을 세울 때부터 짝을 정하고 입수 지점이나 이동 경로도 같이 정해요. 현장에서는 짝이랑 장비를 서로 확인해주고 수신호도 미리 맞춰둡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짝 다이빙에서는 이유를 묻지 않고 짝이 그만하자고 하면 바로 다이빙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건 뭔가 이상하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리하면 항상 짝과 함께 계획도 같이 비상 상황도 함께 대비한다는 것과 절대로 혼자 다이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 물속에서 짝을 놓쳤다면 먼저 당황하지 마세요. 가까운 곳을 둘러본 다음 살짝 위로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봐요. 짝의 공기방울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주위를 두드려서 소리를 내서 회신이 오는지 들어보고 3분 동안 못 찾았다면 정해진 수심까지 천천히 올라가서 수면에서 기다립니다. 짝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혼자 막 움직이기보단 수면에서 제외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물속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대부분은 사람에게 해가 없지만 실수로 건드리거나 가까이 가면 방어 본능으로 공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히드라, 성게, 해파리 같은 생물은 찌르거나 쏠 수 있고 따개비나 산호 같은 건 긁히면 상처가 날 수 있어요. 상어, 바다뱀, 보거 등 일부는 물거나 독을 가진 경우도 있죠. 그런 상황을 피하려면 첫째, 생물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 둘째, 항상 장갑과 잠수복을 착용해서 피부 노출을 줄여야 해요. 셋째, 만약 찔리거나 쏘였을 땐 독성이 있다면 암모니아수나 온수로 응급처치를 하고 상태가 심해지기 전에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물속에서는 체온이 금방 떨어져요. 물은 공기보다 열을 25배나 더 빠르게 빼앗거든요. 잠수복이 잘 맞지 않거나 너무 얇은 걸 입고 장시간 다이빙하면 체온이 떨어져서 떨림, 입술색 변화, 무감각, 어지러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심하면 응급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예방을 위해선 몸에 잘 맞는 두꺼운 잠수복을 입고 다이빙 전 따뜻한 음료를 마시고 체온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면 바로 다이빙을 중단해야 해요. 이런 증상이 생기면 반드시 육지에서 따뜻하게 보온하고 필요하면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물속에서는 체온이 공기 중에서보다 훨씬 더 빨리 빠져나가요. 실제로 공기보다 약 20에서 30배 빠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잠수복을 입지 않거나 맞지 않는 잠수복을 입고 장시간 다이빙하면 몸이 식으면서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몸이 떨리고 손이 굳거나 입술이 파래지기도 하고요. 심하면 의식이 흐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이빙 전에는 항상 자신의 잠수복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다이빙 도중에도 춥다고 느껴지면 바로 나오는 게 좋아요. 만약 체온 저하 증상이 나타나면 따뜻한 음료를 마시고 몸을 보온해주고 가능하면 바로 의료진에게 보이는 게 좋습니다. 다이빙은 체력 소모가 꽤 큰 활동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운동을 통해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하고 다이빙 전이나 주기적으로 건강 진단도 받아야 해요. 특히 술이나 담배, 약물 복용은 다이빙과 궁합이 안 맞아요. 혈압이나 호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이빙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다이빙은 즐겁지만 내 몸 상태가 최우선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요즘은 여성 다이버들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장비도 점점 가벼워지고 작아지면서 여성들도 더 편하게 다이빙을 즐길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생리 기간이나 임신 중일 때는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생리 중에도 다이빙은 할 수 있지만 불편할 수 있고 감염 가능성도 있으니까 개인 컨디션에 맞춰 결정해야 해요. 그리고 임신 중인 경우에는 다이빙을 피하는 게 좋아요. 다이빙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따라서 만약을 위해서라도 쉬는 걸 권장합니다. 다이빙 중에 너무 무리하면 산소 소비가 늘어나면서 숨이 가빠질 수 있어요. 특히 조류가 세거나 장비가 무겁고 긴장한 상태라면 더 그렇죠. 이런 과로는 단순히 몸이 피곤한 걸 넘어서 스트레스를 크게 주고 방향 감각도 잃게 만들 수 있어요. 만약 숨이 가쁘고 힘들다고 느껴진다면 즉시 멈추고 심호흡하면서 진정하세요. 체력이 회복될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고 쉬는 게 중요합니다. 반대로 너무 더운 날씨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햇빛에 오래 노출되거나 더운 날씨에 두꺼운 잠수복을 입고 장비를 들고 오래 걸으면 체온이 올라가면서 열사병이나 일사병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통, 어지러움, 구토, 심하면 실신까지 올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엔 장비를 벗고 시원한 곳에 누워서 시원한 물을 마시고 회복하는 게 먼저예요. 상태가 좋아지지 않으면 바로 의료진에게 보여야 하고요. 오픈워터 다이버는 아직 구조 다이버는 아니죠. 그래서 공식적인 구조 기술은 배우지 않지만 간단한 도움 정도는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짝이랑 함께 다이빙을 했는데 수면 위로 올라왔더니 생각보다 보트가 멀리 있어요. 그런데 짝이 너무 지쳐서 혼자 수영을 못하겠대요. 이럴 때 그냥 두면 안 되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지친 다이버 끌기 기술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둘 다 양성부력을 확보하는 것이에요. BCD에 공기를 넣고 숨을 고르게 해서 둘 다 수면에 편하게 떠 있어야 해요. 그 다음은 이렇게 하세요. 짝에게 천천히 숨을 고르라고 한 다음 수면에 등을 대고 눕는 자세를 하도록 하고 그 사람의 공기 탱크 밸브를 잡고 여러분은 누운 자세로 발차기를 하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안정적인 방식이에요.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짝이 물 위에 편하게 등을 대고 눕게 한 다음 여러분은 앞에서 짝의 오리발을 어깨에 대고 짝의 다리를 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방식은 체력이 조금 더 필요하지만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짝의 겨드랑이 아래를 잡고 스노클이나 호흡기를 문 상태로 엎드린 자세에서 발차기 하면서 같이 이동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연습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다이빙 짝을 도와줄 수 있어요. 다이버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력하겠습니다. 자, 수면 가까이 이동하겠습니다. 다이버 괜찮으세요? 자, 거의 다 나갑니다. 사장님 타세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무력하겠습니다. 자, 편하게 계세요. 자, 수면으로 이동할게요. 다이버 괜찮으세요? 자, 편하게 누우세요. 거의 다 갑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아, 나왔습니다. 다이버 괜찮으세요? 다이버 들어왔고. 다이빙하다 보면 낚싯줄이나 해조류 또는 그물 등의 장비가 엉킬 수도 있어요. 이걸 우리는 장비의 엉킴이라고 해요. 이런 상황이 생기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엉킨 부분을 확인해야 해요. 그럴 땐 미리 준비한 다이빙 칼이나 가위로 줄을 잘라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또 중요한 건 내 짝이 갑자기 안 보이는 경우, 바로 다이버 실종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 수중에서 짝을 놓치고 수면에 먼저 올라왔는데도 짝이 보이지 않으면 바로 강사나 다이브 마스터에게 알려줘야 해요. 그리고 출수 예상 시간이 넘었는데도 그 사람이 안 보이면 잠수 경험이 있는 다이버가 수색하거나 응급 구조 요청을 해야 해요. 실종은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중요한 응급 상황입니다. 자, 이번엔 다이버들이 제일 힘들어할 수도 있는 상황, 바로 뱃멀미예요. 배가 출렁거릴 때 시야와 감각이 흔들리면서 속이 울렁거리는 거죠.
특히 다이빙 보트는 흔들림이 심하니까 더 조심해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가능한 한 수평선이나 멀리 있는 육지를 바라보세요. 밑을 절대 내려다보지 마세요. 물속을 계속 보면 더 멀미가 심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배기구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매캐한 냄새가 멀미를 더 유발해요. 멀미를 잘하는 사람은 미리 멀미약을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이빙 전에 배에서 탈진하거나 체력이 떨어지면 정말 위험할 수 있으니 항상 미리 준비하고 컨디션 조절도 잘해주셔야 해요. 이번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응급 상황 중 하나인 공기색전증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공기색전증은 폐과 팽창 손상 중 하나로 특히 숨을 참은 상태로 상승할 때 발생할 수 있어요. 수심이 얕아질수록 주변 압력은 빠르게 줄어드는데 이때 폐 안에 있는 공기가 과도하게 팽창하게 되면 폐 조직이 손상되고 심한 경우 그 공기가 혈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혈관 속에 공기가 들어가면 모세혈관을 막을 수 있어요. 혈관이 막히면 산소가 필요한 조직에 산소가 전달되지 못하고 결국 뇌나 심장처럼 중요한 기관에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숨을 참은 채로 상승하는 건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공기색전증의 증상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 호흡곤란, 피로감, 어지럼증, 메스꺼움, 구토, 그리고 팔이나 다리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마비되는 현상까지도 발생할 수 있어요.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죠? 이건 절대 가볍게 여겨선 안 되는 응급 상황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공기색전증 증상을 보인다면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산소를 호흡시켜야 해요. 고농도의 산소를 공급하면 혈액 속의 질소와 공기를 빠르게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손상 부위로의 산소 공급도 증가시킬 수 있어요. 동시에 가능한 빨리 재압실이 있는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재압실에서는 환자의 체내에 남아있는 기체를 줄이고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점. 다이빙 도중에는 절대로 호흡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상승할 때 기도로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계속 숨을 쉬어줘야 해요. 장비에 문제가 생겼거나 비상 상승이 필요할 때도 입을 열고 소리를 길게 내며 상승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기도가 열려있는 상태가 유지되면서 과도한 폐 팽창을 막을 수 있거든요. 이번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응급 상황 감압병에 대해 알아봅시다. 감압병은 우리가 다이빙을 하면서 질소를 너무 많이 체내에 흡수한 상태에서 갑자기 상승할 때 발생합니다. 물속에서는 압력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마신 공기 중에 질소가 몸 안에 더 많이 녹아들어요. 그런데 너무 빨리 상승하면 이 질소가 혈액이나 조직 안에서 빠르게 기체로 변해버려요. 마치 탄산음료를 갑자기 열었을 때 거품이 확 올라오는 것처럼요. 이렇게 생긴 질소 거품은 혈관을 막거나 신경을 압박하거나 관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압병은 관절통, 피로감, 어지럼증, 마비, 가슴 통증 등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때로는 심각한 신경학적 손상을 유발하거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감압병이 의심될 때도 마찬가지로 산소를 즉시 호흡시켜야 해요. 고농도 산소는 체내 질소를 빠르게 제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와 동시에 가능한 빨리 재압실로 이송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순수 산소를 현장에 비치해 두는 것이 좋고 산소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도 중요합니다. FRTI의 산소처치 과정과 성인 및 아동 응급처치 과정에서는 산소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을 배울 수 있어서 강력히 추천드려요. 또한 감압병이 의심되는 다이버는 반드시 즉시 병원에 데려가야 합니다. 지체하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감압병이 발생했을 때 어떤 순서로 응급처치를 해야 할까요? 우선 다이버를 위험지역에서 안전한 장소로 옮깁니다. 곧바로 구조 요청을 합니다. 시간이 매우 중요해요. 다이버의 호흡을 계속 관찰하고 만약 호흡이 없거나 심정지가 온 경우엔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100% 순도 산소를 계속해서 호흡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재압실이 있는 병원에 연락을 취하고 빠르게 이송합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고 마음속으로 연습해두면 실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방이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감압병을 예방하려면 반드시 다이브 컴퓨터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상승 속도는 천천히 유지하고 안전정지는 생략하지 마세요. 무감압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죠. 다이브 컴퓨터는 여러분의 다이빙 기록을 바탕으로 감압 위험을 계산해주지만 그것도 결국 이론적인 모델일 뿐이므로 100%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흡연, 음주, 피로, 탈수, 추위 같은 요인들도 감압병 위험을 높이니 항상 몸 상태를 잘 관리해야 해요. 그리고 감압병은 전 다이버 중 1% 미만만이 경험할 만큼 드문 일이지만
일생에 단 한 번만 겪어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하는 게 최선입니다. 우리가 다이빙을 마치고 난 뒤 몸 안에는 여전히 질소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비행기는 고도가 높기 때문에 기내 기압이 지상보다 낮아요. 따라서 다이빙한 후에 비행기를 타면 질소가 다시 기체로 변하면서 감압병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이빙 후 최소 12시간에서 24시간은 비행기를 타지 말라고 권장합니다. 특히 반복 다이빙을 한 경우나 감압 다이빙을 한 경우에는 24시간 이상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여행 일정을 짤 때 반드시 이 대기 시간을 고려해 주세요. 자, 여러분. 스쿠버 다이빙은 즐겁고 흥미로운 활동이지만 사고가 나면 빠르게 대처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다이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안전 조직이 바로 DAN이에요. DAN은 Divers Alert Network 약자고요. 다이빙 안전과 응급 상황 대응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돕는 비영리 국제 조직입니다. 1980년 미국에서 시작됐고 지금은 전 세계 다이버들이 이용하는 아주 신뢰받는 기관이에요. DAN에서는 단순히 보험 만드는 게 아니라 다이빙 안전 교육 프로그램, 응급 상담, 구조 훈련, 그리고 실제 사고 발생 시 24시간 긴급 전화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다이빙 도중에 귀가 아프거나 이상 증상이 생겼을 때 바로 전화해서 상담받을 수 있고 제압 챔버가 있는 병원 안내도 받을 수 있어요. 슬라이드 하단에 있는 사진처럼 산소 응급 키트나 제압 장비, 그리고 헬기 이송 등 실제 상황에서 도움되는 다양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다이빙을 오래 하게 되면 이런 기관을 꼭 알아두는 게 좋겠죠? 여러분, 다이빙을 하다 보면 아주 드물지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다이빙 전용 보험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여행자 보험으로는 다이빙 사고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이빙 활동에 특화된 전문 보험을 드는 거예요. 이 보험에 가입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 진료나 제압 치료 같은 고비용 치료를 걱정 없이 받을 수 있고요. 의심되는 증상만 있어도 미리 검진받고 질병 악화를 막을 수 있어서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SDI 강사에게 문의하면 신뢰할 수 있는 보험을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수업 끝나고 강사님께 직접 물어보셔도 됩니다. 준비된 다이버가 되는 첫걸음? 바로 이런 보험 준비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구조 다이버 교육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다이빙 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예를 들어 짝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당황해서 수면 위에서 힘들어하는 상황이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나 자신과 짝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SDI에서는 일정 경험과 자격을 갖춘 다이버들에게 구조 다이버 과정을 추천하고 있어요. 이 교육에서는 단순히 물에 빠진 사람을 끄는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하는 방법, 구조 절차, 다이버 스트레스 파악, 응급 산소 사용법 같은 실질적인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조 교육과 함께 FRTI, 즉 First Response Training International 프로그램을 통해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출혈관리, 감염 예방 등의 기술도 배울 수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 다이빙 중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정말 유용한 응급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이브 테이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이브 테이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질소의 흡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수면 위에 있을 때는 별로 문제가 없지만 다이빙을 시작하면 수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몸속으로 질소가 더 많이 녹아 들어가게 돼요. 이게 바로 질소 흡수예요. 수심이 깊고 머무는 시간이 길수록 몸에 더 많은 질소가 들어오게 됩니다. 다이빙이 끝나고 수면으로 올라오면 우리 몸속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질소가 남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걸 초과 질소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또 다이빙을 하면 이전에 남아있던 질소에 새로 흡수된 질소가 더해져서 위험해질 수 있죠. 이럴 때 다이브 테이블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데요. 이건 우리 몸에 남아있는 질소량을 기준으로 다음 다이빙의 안전한 허용 시간을 계산해주는 도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무감압 한계, 즉 No Decompression Limit이에요. 이건 감압 정지를 하지 않고 수면으로 바로 올라올 수 있는 한계 시간을 의미해요. 이 시간 안에 다이빙을 마치면 안전하다는 거죠. 이 그림을 보면 다이버들이 여러 번 다이빙을 하고 있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어요. 한 번 다이빙을 하면 몸속에 질소가 쌓이죠. 안전정지를 하고 출수해서 수면에서 휴식을 취하면 몸속의 질소가 어느 정도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다이빙을 하고 나면 아직 남아있는 질소에 추가로 더 많은 질소가 쌓이게 됩니다. 역시 수면 휴식 후에는 조금 줄어들어요. 세 번째 다이빙을 하고 나면 역시 이전에 흡수된 질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이 누적됩니다.
매번 다이빙을 반복할수록 질소가 축적되기 때문에 다이빙 횟수가 많아질수록 더 조심해야 해요. 다이브 테이블은 이런 질소 축적을 고려해서 안전한 다이빙 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자, 다이브 테이블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용어들을 알려드릴게요. 잠수 시간, 물속에서 하강을 시작해서 상승 직전까지 머문 시간을 말해요. 잔류질소, 이전 다이빙에서 우리 몸속에 남아있는 질소를 의미합니다. 압력군, 잔류질소의 양을 기준으로 알파벳으로 분류한 그룹이에요. 다이브 테이블에선 이걸로 계산하죠. 재다이빙, 첫 다이빙 후 일정 시간 내에 다시 하는 다이빙을 말해요. 무감압 한계, 감압 정지 없이 수면으로 올라올 수 있는 최대 시간을 뜻합니다. 안전정지, 보통 5m 수심에서 3분간 멈춰 있는 걸 말하죠. 감압병 예방에 좋아요. 비상감압, 무감압 한계를 넘겼을 때 비상으로 감압을 해야 할 때 쓰는 개념입니다. 초보자는 피해야 할 상황이에요. 이 용어들을 알고 있어야 다이브 테이블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다이브 테이블을 사용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기본 원칙들을 알아볼게요. 잠수 시간은 하강 시작부터 상승 직전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12m보다 얕은 다이빙도 다이브 테이블에서는 12m로 간주하고 계산합니다. 다이브 테이블에 정확히 맞는 숫자가 없을 경우엔 더 깊은 수심과 더 긴 시간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해요. 그래야 안전하니까요. 상승할 땐 1분에 9m 이하로 천천히 올라와야 합니다. 항상 보수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더 안전한 다이빙이에요. 여러 번 다이빙할 땐 먼저 깊은 다이빙을 하고 그 다음에 얕은 다이빙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스포츠 다이빙의 최대 수심은 40m입니다. 그 이상은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범위를 벗어나니까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배울 내용은 바로 다이브 컴퓨터입니다. 자, 다이브 컴퓨터가 뭐냐면요. 다이빙할 때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을 우리 대신 자동으로 해주는 똑똑한 장비예요. 수심, 시간, 상승 속도, 감압 시간, 비행기 탑승 대기 시간 등 우리가 다이빙 중 혹은 다이빙 후에 알아야 할 정보를 화면에 한눈에 보여주죠. 이걸 직접 계산하려면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릴 텐데 다이브 컴퓨터는 버튼 몇 번이면 바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다이버들이 이 장비를 필수처럼 착용하고 있어요. 보통 손목 시계처럼 생겼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모양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잘 맞는 스타일을 고르면 됩니다. 다이브 컴퓨터에는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간단히 4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다이브 모드, 이건 물속에서 작동하는 모드예요. 수심, 다이빙 시간, 상승 속도 같은 실시간 정보를 보여줘요. 수면 휴식 모드, 물 밖으로 나오면 자동으로 이 모드로 바뀌어요. 다이빙 후 휴식 시간을 계산해주죠. 다이브 플랜 모드, 다이빙 전에 계획을 세울 때 쓰는 모드예요. 예를 들어 몇 미터까지 얼마 동안 들어가면 안전할까 하는 정보를 보여줘요. 로그 모드, 지금까지 했던 다이빙 기록을 저장해서 보여주는 모드예요. 나중에 복습하거나 로그북 쓸 때 아주 유용하죠. 여러분이 어떤 컴퓨터를 사용하든 이런 기본 모드는 다 있으니까 꼭 익숙해져야 해요. 이번엔 다이브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을 알아볼게요. 하나하나 쉽게 설명드릴게요. 수심, 지금 내가 몇 미터에 있는지 알려줘요. 이건 아주 중요하죠. 다이빙 시간, 입수에서부터 현재까지 얼마나 지났는지 알려줘요. 상승 속도, 너무 빨리 올라가면 위험해요. 이 속도도 항상 체크해야 합니다. 감압 정지, 일정 수심에서 멈춰야 할 시간이 있다면 알려줘요. 수면 휴식 시간, 물 밖에서 쉬고 있을 때 얼마나 쉬었는지 계산해줘요. 비행기 탑승 대기 시간, 다이빙 후 바로 비행기 타면 안 되잖아요? 언제 비행 가능한지도 알려줍니다. 로그북, 방금 말씀드린 기록들이 여기 저장돼요. 배터리 상태, 배터리가 부족하면 미리 알려주니까 충전이나 교체 타이밍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정보들을 한눈에 보여주니까 다이브 컴퓨터는 여러분의 다이빙 안전을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친구예요. 다이브 컴퓨터 사용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해 볼게요. 혼자만 사용하세요. 다른 사람과 함께 돌렸으면 안 돼요. 각자 사람의 몸 상태에 다이빙 기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기능을 익히세요. 구매 후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매뉴얼을 읽고 버튼 조작에 익숙해지셔야 해요. 고장나면 바로 다이빙 중단. 이상이 있다면 무조건 다이빙을 멈추고 최소 24시간은 쉬세요. 상승 속도 주의. 다이브 컴퓨터가 알려주는 속도를 꼭 지켜야 해요. 그래야 감압병 위험이 줄어들죠. 항상 감압 정지를 하세요. 의무 감압이 없더라도 짧게라도 안전정지 3분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보수적으로 사용하세요. 다이브 컴퓨터는 수학 모델로 계산되기 때문에 우리 몸 상태까지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요. 그러니 여유 있게 다이빙하세요. 충격이나 열에 주의.
전자기기니까 강한 충격이나 직사광선, 뜨거운 물은 피해야 해요. 이 모든 걸 지키면 다이브 컴퓨터는 여러분의 든든한 안전도우미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배운 것을 정리하기 위해 연습 문제를 풀어볼까요? 1. 다이빙 장소에 도착해서 우선 해야 할 일은? 정답은 A. 높은 지역에서 현장을 관찰입니다. 다이빙 현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현장을 관찰하여 다이빙 환경과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높은 곳에서 보면 입수 출수 지점, 조류, 파도 등 전체적인 상황을 더 잘 판단할 수 있어 다이빙 계획 수립에 필수적입니다. 2. 다이빙 전에 짝과 협의할 내용으로 필수적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은 D. 다음 단계의 교육 수강 여부입니다. 다이빙 전 짝과의 브리핑에서는 다이빙 목적, 의사소통 방법, 비상대책 등 현재 다이빙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들을 반드시 협의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 교육 수강 여부는 개인적인 교육 계획이므로 당장 진행할 다이빙의 필수 협의 사항은 아닙니다. 3. 다이빙 도중 짝과 헤어졌을 때 취해야 할 행동은? 정답은 C. 3분 동안 주위를 살펴본 뒤 상승한다 입니다. 짝과 헤어지면 그 자리에서 약 1분 정도 360도로 돌며 짝을 찾습니다. 이 시간 내에 짝을 찾지 못하면 안전한 속도로 수면으로 천천히 상승하여 제외해야 합니다. 3분 동안 짝을 찾다가 못 찾으면 상승한다는 기본 원칙입니다. 즉시 비상 상승하는 것은 급상승으로 인한 위험이 있으므로 올바른 대처가 아닙니다. 4. 다음 중 짝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사항은? 정답은 B번 중성부력을 유지하고 있음입니다. 짝이 중성부력을 잘 유지하고 있다면 다이빙 중 특별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마스크나 호흡기가 벗겨졌거나 갑자기 상승 또는 하강하는 등의 행동이 있으면 이상 상황을 의심해야 하지만 중성부력은 정상적인 상태의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5. 수중에서 공기가 떨어졌을 경우 대처 방법으로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D번 호흡기를 뱉어내고 소리를 내며 상승한다 입니다. 공기가 없더라도 호흡기를 절대 뱉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소리를 내며 상승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선택할 만한 방법이며 현대 다이빙에서는 백업 공기원을 사용하거나 짝의 보조 호흡기를 사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확한 훈련 없이 호흡기를 제거하고 상승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6. 안전한 다이빙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으로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A번 조용한 곳에서 혼자 다이빙한다 입니다. 혼자 하는 다이빙은 솔로 다이빙 교육을 받기 전에는 임의로 해서는 안 됩니다. 버디 시스템은 다이빙 안전의 기본이며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수칙입니다. 따라서 혼자 조용한 곳에서 다이빙하는 것은 안전수칙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7. 안전한 다이빙을 위해 짝과 함께 결정할 사항으로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C번. 다이빙을 마치고 난 뒤 장비 청소 방법입니다. 다이빙 전에 짝과 함께 결정해야 할 사항은 입수와 출수 방법, 긴급 상황 시 대처 방법, 잠수 시간과 최대 수심, 수신호 사용법 등 실제 수중 활동과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다이빙 후 장비 정비나 청소는 개인의 책임이며 사전 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8. 수중 생물에 의한 상해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C번. 음성부력을 유지입니다. 다이빙을 할 때는 중성부력을 유지하여 해저 생태계를 손상시키지 않고 조심스럽게 다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음성부력은 오히려 해양 생물과 접촉하거나 저절로 바닥에 닿게 되어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됩니다. 9. 체온 저하의 응급처치로 가장 적절한 방법은? 정답은 A번. 따뜻한 음료수를 마시게 하고 보온을 해준다입니다. 체온이 떨어졌을 때는 체온을 천천히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음료는 내부 체온을 안정적으로 올리는 데 효과적이며 몸을 마른 수건이나 담요로 감싸 보온을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단, 알코올은 혈관을 확장시켜 오히려 체온을 더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절대 금지입니다. 10. 다음 중 체온 상승 및 일사병의 원인이 되는 것은? 정답은 D번. 무거운 장비를 착용하고 장거리를 이동함입니다. 일사병은 고온 환경에서 과도한 체온 상승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무거운 장비를 착용한 채 장거리 이동을 하면 운동에 의한 체온 증가, 플러스 외부 온도가 더해져 체온 조절이 어려워지고 일사병이나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온 환경에서는 짧은 거리 이동과 휴식이 중요합니다. 11. 다음 중 뱃멀미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은 A번 수평선이나 먼 육지를 바라본다 입니다. 뱃멀미는 배 흔들림으로 인해 귀 속 평형기관과 시각정보관 불일치가 생기면서 발생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움직임이 적고 고정된 지점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수평선이나 먼 육지처럼 흔들림이 없는 지점을 바라보면 시각정보가 안정되면서 멀미 증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아래를 보거나 가까운 물체를 주시하거나 선실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멀미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멀미가 시작되기 전에 밖으로 나와 바깥 공기를 마시며 먼 곳을 응시하는 것이 좋은 예방법입니다. 12. 다음 중 감압병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은 B번 식사량입니다. 감압병은 다이빙 후 기체가 혈액 속에서 기포로 변해 신체에 이상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수심, 다이빙 시간, 상승 속도, 반복 다이빙, 탈수, 비행 등은 감압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비만, 고령, 흡연 등도 감압병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량은 여기서 말하는 거리가 먼 요소에 해당합니다. 13. 폐과 팽창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규칙은? 정답은 D번. 숨을 멈추지 않고 계속 호흡한다입니다. 폐과 팽창은 상승 중 공기가 팽창하면서 폐에 손상을 일으키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절대 숨을 참지 말고 항상 호흡을 유지해야 합니다. 절대 숨을 멈추지 말 것은 모든 다이버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안전 규칙입니다. 14. 스쿠버 다이빙에서 상승 속도의 기준은? 정답은 B번. 다이브 컴퓨터의 지시를 따른다입니다. 스쿠버 다이빙에서는 너무 빠른 상승이 감압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상승 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이브 컴퓨터가 제공하는 상승 속도 지시이며 컴퓨터의 알람이나 경고를 따라 상승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5. 다이브 컴퓨터 사용에 대한 내용 중 적절한 것은? 정답은 A번. 다이브 컴퓨터는 감압 알고리즘을 근거로 계산되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보수적으로 사용한다입니다. 다이브 컴퓨터는 다이버의 수심과 시간에 따라 감압 정보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감압 알고리즘은 사람마다 생리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고 완벽하게 감압병을 예방하는 장비는 아니기 때문에 항상 보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경고 전에 상승하거나 더 짧게 다이빙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이빙은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활동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한 스포츠예요. 계획한 대로 다이빙하자는 말 꼭 기억하세요. 무계획하게 들어가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대처해야 하니까 훨씬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간단한 예방만으로도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장비 점검, 짝의 상태 확인, 상승 속도 유지 같은 아주 기본적인 행동만 잘해도 자신뿐만 아니라 같이 다이빙하는 동료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은 예고 없이 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미리 징후가 있어요. 그걸 알고 미리 대비하면 훨씬 안전한 다이빙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체력이 떨어졌다면 다이빙을 쉬는 것도 훌륭한 판단이에요. 자신의 체력이나 건강 상태도 늘 체크해야 하고 본인의 경험 수준을 넘는 다이빙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내가 다이빙을 수심 18m까지밖에 안 해봤다면 갑자기 30m에 도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추가 교육의 중요성이에요. 오픈워터 다이버가 되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어드밴스드, 스페셜티, 구조 다이버 과정까지 이어지면 더 안전하고 더 넓은 세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배운 내용을 꼭 기억하고 항상 안전하게 그리고 계획적으로 다이빙하세요. 그게 즐거운 다이빙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거나 더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 이제 오픈워터 이론 교육을 거의 마무리했어요. 이론 교육이 끝나면 수영장에서 수중 기술을 직접 연습하고 숙달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 개방 수역에서 다이빙하면서 기술 숙달을 확인하면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이 모두 종료되며 오픈워터 다이버 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다이빙의 세계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다이버들이 수십 년에 걸쳐 다이빙을 즐기고 있어요. 여러분도 앞으로 다이빙을 하면서 관심 있는 다양한 과정에 참가하여 연속 교육을 받으며 더 행복한 다이빙 경력을 쌓게 될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다이빙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SDI와 자매 기관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은 SDI라는 국제 다이빙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SDI는 스포츠 다이빙을 위한 전문 교육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지금부터 여러분은 스페셜티 과정을 비롯해 어드밴스드, 레스큐, 다이브 마스터 그리고 강사 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나 과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SDI 강사님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중에 심해 다이빙, 침몰선 다이빙, 동굴 다이빙 또는 혼합기체 다이빙 같은 좀 더 도전적인 다이빙에 관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땐 TDI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딥다이빙, 트라이믹스, 폐쇄식 제호흡기 등 보다 전문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이빙을 한 차원 높은 단계에서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당장 나이트록스 과정에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의 TDI 강사님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엔 수색 구조 활동이나 응급 대응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엔 ERDI 교육 체계를 통해 재난 상황, 오염 수역, 구조 임무와 관련된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소방, 경찰, 해양구조대처럼 공공안전을 위한 전문 다이버가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탱크 없이 숨 하나로 잠수하는 프리다이빙도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PFI에서는 기초적인 호흡 훈련부터 심화된 심폐 기술, 수중 안전 훈련까지 프리다이빙의 모든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스쿠버 다이빙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으니 관심이 있다면 꼭 도전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다이빙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응급처치죠. FRTI는 산소 공급, 심폐소생술, AED 사용법, 응급상황대처법 등을 성인뿐 아니라 아동까지 포함한 범위로 교육하고 있어요. 다이버라면 꼭 갖춰야 할 필수 지식이고 일상생활에서도 필요한 정말 유용한 과정을 배워보세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SDI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의 이론 강의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이제 SDI 강사님에게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의 최종 시험 문제를 받아서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풀어보고 강사님과 정답을 맞추면서 틀린 문제를 복습하고 나면 이론 과정이 완료됩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다이빙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